자, 지난 시간에는 이미 보셨겠지만 우선 이때까지 했던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복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이렇게 보니 제가 추석을 부르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부의 위치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중에 제가 퀴즈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석, 손혁준, 위다희, 이루리, 김다빈, 김예원, 박주희, 심나현, 심상아, 이규원, 이수빈, 정가을, 정혜림, 강민경, 고보민, 김나영, 유선영, 문수빈, 성시연, 윤형진, 이수민, 이혜린, 강유정, 김채윤, 김효원, 이지원, 이혜원, 전민주. 이상 28명은 다 안 되겠죠, 그죠? 자, 이상 이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에는 제5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앞서 배운 대로 우리는 그 의료에 관여해서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심평원, 그리고 의료보험공단, 의료기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규모가 있는 조직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지 어떤 식으로 업무를 나중에 하실 때도 어디하고 지금 업무를 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병원에 들어갔었을 때 공문이 오거나 또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전담해야 하는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원무 심사 파트에 만약에 그 심사 파트로 발령이 난다고 한다면 심평원 위주로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발령이 난다면 공단하고도 또 밀접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각 조직에서, 각 부서,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수월하게 사회에 나가셨을 때 업무를 하셨을 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볼 텐데요.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조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는 누구이고 가입자의 종류는 무엇이다.를 이제 일단 익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학습 목표는 공단 업무의 종류를 이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알 수가 있고요. 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같은 말입니다. 칸이 조금 한 줄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공단이라고 명칭했습니다. 공단 가입자 대상과 그리고 상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못합니다. 공간 아닙니다. 공단 가입자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건 나중에 퀴즈를 내면 되겠군요. 자, 보험공단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는 그 용어를 좀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조금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꼭 익히셔야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들인지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주는데 물론
의료 급여를 받으신 분도 좀 제외되겠죠. 사용자는 사업주가 됩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누구를 사용을 하느냐면 이 보험을 사용을 하는데 보험 가입자를 사용하는 사용주,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보험을 사용하는 사업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피부양제는 예를 들어서 저의 피부양제는 제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의 그 두 자녀, 큰아들, 작은아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입학도 못하고 있는 중간에 끼인 우리 애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시고 있는 그 우리 어머니가 저희 피부양자가 됩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구성원들을 피부양자라고 하는데요. 피부양자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은 우리 1차 요양기관, 뭐 의원, 2차는 병원, 3차는 보통 뭐 그 상급 종합병원 또는 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부르는 그 기관들을 요양기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 있죠. 요양급여는 우리가 진료비를 냈을 때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그리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라고 한다. 그리고 이 요양급여가 요양기관에 그 입금이 되죠. 그죠? 그리고 보험료는 공단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 2020년 기준으로 따진다면 본인의 세전 월급의 6.67%, 이 6.67%를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3.335%를 본인이 내고 3.335%를 사용자가 사업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현물,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었습니까? 건강검진, 그리고 장애인들 장애구, 임신 및 뭐 출산, 뭐 이런 부분들의 출산 진료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험급여가 될 것이고요. 의료급여는 뭐 1종과 2종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 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보도 자료도 있고, 뭐 입찰 공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고, 또 홍보하는 내용들도 있고, 뭐 입찰 공고는 뭐 내용들이 있겠죠. 뭐 민원도 있고,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확대, 뭐 이런 뭐 설문조사도 있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들의 내용들이 공단에서 하는 내용들이다. 그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종류로 구분 지어 있게 되는 것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보험자는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죠, 그죠? 이거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자, 이 국민건강보험은 옛날에는 의료보험으로 일단 불려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 보험공단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뭐, 얘기가 나오고, 국민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은 누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이런,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하고,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그 강제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성에 대해서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강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업무의 종류. 자, 업무의 종류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2, 13,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1은 보험료를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재원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보험료가 80%는 정도가 되겠죠. 국고가 20% 정도가 되니까. 근데 그 80%의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자, 보험료를 생각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 돈 낼 사람과 돈 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가입자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 낼 사람, 보험료를 낼 사람, 내지 않은 사람 구분이 됐으면 보험료를 낼 사람한테 어떻게? 보험료를 부과를 하죠. 그리고 자, 부과돼서 그 보험료를 걷어들였습니다. 그 보험료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다. 뭐 요양기관에도 주거나 뭐 하는 그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 예산은 약 올해 82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수급이 될 경우에는 82조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돈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이 82조의 그 규모를 물론 대부분이 다 진료비나 이쪽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무엇?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장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건강한 생활의 유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예방 활동을 필요한 예방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험자가 누굽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구에게?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하게 됩니다. 벌써 네 가지 끝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험급여. 자, 보험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의 보험급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이건 당연한 거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 부가급여인 임신, 출산, 진료비,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검진에 대한 보험급여 비용 지급 등을 말한다. 자, 여기는 보험공단이 하는 업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82조가 되는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두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증식을 해야 됩니다.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예금, 신탁 뭐 이렇게 그것도 어디에 사용을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법률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불려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일산병원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한다는 말씀은 거기에 대한 뭐 의료인 그리고 비의료인에 대한 그 비용이 나가는 거죠. 임금비나 여러 가지 재료비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비의료인으로 의료 종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아까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홍보 내용들이 보였죠, 그죠? 예, 그 홍보, 그리고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빅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 빅데이터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정보 공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탁받은 업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업무가 또 있습니다. 뭐 업무는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방접종 주사의 단가를 협약을 한다든지 뭐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년도 독감에 대한 독감 접종 주사의 단가를 또 협약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NIP라고 해서 그 유아기 때 여러분들이 뭐 뇌염 주사라든지 뭐 수두 주사라든지 뭐 이런 주사들을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사와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런 업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 가치 점수 나중에 후반기에 이 상대 가치 점수를 배울 텐데 그 점수 단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김사부에 각각 그 응급실에서 말했을 때 그 부분들이 다 행위별, 행위수까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국민건강보험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가 필요합니다. 그 이사가 필요하게 되면 이사장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사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이사회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 정관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기타 법인으로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본부의 일원 17실 뭐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다 있다라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어쨌든 전국에 다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성은 이사장 그리고 이사 그리고 상임이사 그리고 각 개발원들이 있다. 그리고 각 전국 단위의 각 지방의 분원들이 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이고 법인은 이사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사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이사들의 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82조 정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82조.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 이사장 한 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사가 몇 명 있어야 되느냐? 14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5명의 상임이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들, 그리고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3인의 그 이사들이 구성이 되어서 전체 14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상임이사는, 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조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단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손에 거쳐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업어인단체,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6명, 그리고 대통령으로 그 관계 공무원 3명, 그리고 상임이사 5명, 그래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보건복지부 일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임기는 이사장은 3년 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아까 보험 용어들을 우리가 익혔습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말씀드렸고, 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가 있다. 거의 전 국민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가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에 예외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예외자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자는 의료급여 1종하고 2종 이렇게 받으시는 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타 유공자들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은 크게 가입자는 전 국민이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이 안 된 의료급여자도 있다. 그래서 거의 전 국민이 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가입자가 전 국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험 가입자가 전 국민 중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한 전 국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어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는 뭐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1종과 2종으로 나눈다라고 아까 용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누구냐? 자,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 근로가 안 되는 가구, 근로 무능력 가구가 이제 이 일종에 포함이 되고요.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 등록자, 암이나 화상 뭐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수급자나 이재민, 노숙자, 의사자는 우리가 누군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봉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 누구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든지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의사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공자, 독립유공자라든지, 6.25 참전용사라든지 유공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터민, 세터민 누군지는 아실 테니까, 그,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 세터민, 그리고 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간 문화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수자, 그 문화재 제1전수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도 일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고요. 그리고 18세 미만 입양 아동도 의료급여 환자가 될 거고요. 행여 환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도 일종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일종에 포함되신 분들은 입원비가 무료고요. 각종 이제 의료급여에 대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진료비를 내야 되는 금액, 그리고 2차에서 내야 되는 금액, 3차에서 내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0원, 1,500원, 2,000원, 그 이외에 내지는 않아요. 약국에서도 500원, 이렇게 내거나 되는 거죠. 2종의 차이는 뭐냐면, 2종 같은 경우는 1차에서는 1,500원, 2차에서는 15%, 3차에서는 20% 이렇게 프로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 그 급의 차이가 난다. 요거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원무 쪽으로 만약에 취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접수할 때 이런 사항들을 조금 체크를 해두고 구분해 두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종 대상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일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그러니까 그 일종에서 말한 이런 1, 2, 3을 제외하고도 국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2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다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건강 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가 되고요. 가입자의 자격과 변동 사항들은 신고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자, 가입자의 취득은 가입자는 수급권자였던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피부여양자였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 등의 의료 보호 대상자이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자, 요는 뭐냐면 자격을 취득하게 될 때는 분명히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14일 이내. 자, 특별하게 변동 통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교도소 이하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제외 국민에 대한 부분들도 법무부 장관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국방부 장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현역병, 또 사관 후보생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도 국민건강보험에 자격이 변동됐다고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 가입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상실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실을 했을 때도 이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상실의 시기는 언제 자격이 상실되느냐면 한번 간단히 훑어볼게요. 사망한 날, 물론 돌아가시면 죽음을 맞이하면 당연히 상실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잃은 날 당연히 상실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 날, 그리고 제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그리고 수급권자가 만약에 이렇게 많이 힘들게 됐다가 수급권자가 된 날, 그리고 유공자가 내가 됐어요. 그러면 유공자가 된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일종이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된 날은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격을 상실한다는 말은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권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피보험자 직장 가입자가 있죠.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직장 가입자는 누구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모든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됩니다.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교직원을 다 의미합니다. 자, 이 정도 직장 가입자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직장 가입자가 된다. 자, 그러면 지역 가입자는 직장을 가진 사람 이외에 아까 역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촌, 어촌, 그리고 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직장에 가입되어 있으신 게 아니죠, 그죠? 그런 분들은 지역 가입에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역시도 지역 가입에 포함되어서 신고를 통해서 얘기가 됩니다. 보험료 징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양자는 누구냐? 이거는 다음 혹시나 오프라인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직계 존속이 직계가 누구고, 반계가 누구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알고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직계는 누구냐? 제하고 피를 나눈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이 이제 직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제 부모님이 직계고요. 제 자녀가 직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 배우자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제 배우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이거는 법률적으로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상속을 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가 될 겁니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합쳐서 직계 존비속, 그 다음에 반계 존속, 반계 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위쪽에 계신 분들은 존속, 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보다 직계 존속이 될 거고요. 직계 비속은 제 자녀, 제 손자, 손녀가 직계 비속이 될 거고요. 그러면 배우자, 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저한테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장인, 장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의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만약에 제가 새롭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재혼을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배우자의 자녀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 아들의 배우자도 며느리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 형제 자매는 누구냐? 형제 자매는 직계는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반계라고 합니다. 제 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도 피부양자가 됩니다. 단 형제 자매가 30세 이하 65세 이상일 경우에 이 피부양자의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부양자의 자격을 누가 취득을 하느냐?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
제가 직장 가입을 했을 때부터 그 취득날부터 피부양자가 등록할 때까지 등록일. 자, 직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신고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 가입자의 그 제가 했던 자격 취득일, 제가 신고한 날 또는 가입자의 그 자격 변동일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알고 계셔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피부양자가 자격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 사망한 날, 그 다음에 수급권자가 된 날, 아까 똑같죠, 그죠? 그리고 유공자가 되거나, 그다음 직장을 가지게 될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간 때도 자격이 상실되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인정 기준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급여 정지일, 보험급여 정지일이겠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고, 현역 군복무 누가? 국방부 장관, 입대일 다음 날, 그리고, 다시 이 급여가 보험공단으로 가입이 돼야 될 때는 전역일 다음 날, 이 이제, 민간인으로서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충력,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 장관이 신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신고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특수시설 수용자. 아마 특수시설 수용자는, 시설 수용자는 교도소나 구치소가 되겠죠, 그죠? 법무부 장관. 국외 출국자도 법무부 장관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자격 취득 변동일자는 근로자는 당연히 취득을 한 날, 그리고 사용자는 당연히 이 근로자가 취직을 한 날, 공무원도 임용이 된 날, 교직원도 임용이 된 날, 일용직 근로자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때가 될 겁니다. 1개월 이상이 되고 60시간 이상이 되는데요. 이런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노시간 60개월 이상 되는 자를 일단 자격 취득을 하게끔 하고요. 일용직 근무자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일단 사업자에 속해져 있는 사업장에 1개월을 초과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 외 외국인, 재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전체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대한민국 국적 취득했을 경우는 당연히 국적 취득한 날이, 건강보험공단이, 그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체류 목적이 완료되고 출국했을 경우나, 사망을 했을 경우나, 그리고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나, 강제 퇴거 명령이 됐거나, 체류 기간이 종료된 때는 외국인의 그 취득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음,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의료 행위,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성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진료를 위해서 오셨다든지, 자, 그런 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법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좀 별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줌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을 보고 그때 논의된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